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심리학의 시선으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디얼 사이콜로지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비욘디 최희선 PD고요. 오늘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소원 교수님과 함께 교수님의 새 책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심리학 한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디얼 사이콜로지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해주셔서 대부분 교수님께서 휴먼 AI 인터랙션을 연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뇌과학 관련해서도 다양하고 재밌는 책들 내주셨다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굉장히 그 학계에서 유명한 출판사죠. 바다 출판사에서 내주신 AI에 대한 요즘 최근의 그 학계 어떤 논의들 그런 것들을 집대성한 책을 내주셔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말 그냥 요즘 저희가 AI를 둘러싸고 하는 논의들 있잖아요. 이 네. AI가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 정말로 우리 지능이 쇠퇴하는 걸까?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 지금 학회에서 어떤 내용들 하고 있는지를 다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책 쓰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좀 빨리 쓰려고. 이제 왜냐하면 이게 좀 중요한 주제고 제 생각에는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빨리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급하게 쓰느라고 좀 열심히 썼습니다. 이게 사실 AI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막 너무 흥분하고 막 이게 뭐 세상을 다 해결할 것처럼 그런 점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또 그러면서 너무 쉽게 AI에 의존해서 특히 아이들의 경우 이제 AI가 다 해주니까 뭐 그냥 나는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순식간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AI한테 글을 쓰게 하고 AI한테 그냥 물어보고 심지어 이제 초등학교 이런 데서 AI로 그림 그리고 아니 초등학생이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려야지. AI로 그림을 안 그려요? 그러니까 그냥 프롬프트를- 클릭한데 프롬프트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앱 쓰는 거죠 뭐. 그냥 클릭 네. 이렇게 해서요. 근데 그런 것이 꼭 그림을 그리는 것이냐 이렇게 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림은 크레용으로 그려야지. 이게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앱을 더 잘 쓰게 한다. 그거는 어릴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편리함에 잡아먹힌이라고 또 해주셨잖아요. 잡아먹히는 아니고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네요. 편리함에 갇혀버린 네. 사람들이라고. 네. 그렇게 네. 느끼었었으니까 그렇게 저는 좀 말씀하신 것 그렇게 같아요. 아니, 지능 파산도 사실 좀 네, 좀 강하게 센 네. 제목이긴 하죠. 네. 지능 파산이 제목이 된 이유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연구 분야가 공감하는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좀 AI를 어떻게 좀 잘 써볼까 그런 쪽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인지적 외주화 또 정서적 외주화 이런 게 너무 많아지면서 야 이러다가 우리가 총체적으로 지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제목이 지능 파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제목이 일단 지능 파산 네. 굉장히 충격적인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편리함에 갇혀버린 사람들. 네, 잡아먹히는 어떤 것도 틀리지 않은 얘기 같아요. 정말로 그 크레용 얘기해 주신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이제 손 씻어야 되고 다 한 다음에 또 이제 묻을 수도 있고 또 뭔가 그냥 복잡하잖아요. 크레용을 준비하고. 근데 애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어지르고 뭐 그러면서 있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한편에서는 와 이거를 앱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서 애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너무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입을 또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게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어릴 때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렸죠. 크레용 아니라도 뭐라도 이제 낙서도 하고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걸 했는데 뭐 차를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뭐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만 이렇게. 손가락만 움직이고 있다는 게 그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관련된 뇌가 발전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책에서 거의 3분의 1을 그 우리 지능이 어떻게
우리 사회성이 어떻게 위협을 받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능이 떨어졌다고 나온 건 사실은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용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로 지능이 떨어져서 이제 IQ, 이제 지능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IQ가 정말 떨어져서 왜 지금 젊은 세대가 여태까지 우리 모든 세대들이 이전 세대보다 IQ가 높아졌었거든요. 조금씩 맞아요. 조금씩. 네. 그런데 IQ가 이전 세대보다 떨어진 첫 번째 세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 세대가 지금 그 MZ 세대인 거예요. M은 그 아니고 후 그러니까 세대. Z세대죠. Z세대. M은 벌써 이제 서른 성장했어요. 넘어간 이제 어른은 괜찮아요, 지금. 어른은 네. 지능 좀 떨어져도 되는데. 근데 원래 이제 예전에 했던 게 있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해가면서 내가 뭔가 움직여 보면서 이렇게 자라왔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의존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더 위험한 게 이제 어린아이들. 예전에 안 해보던 그런 걸 안 해보다가 그냥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고 이쪽에다 의존하는 그런 거죠. 저희가 뭐 이제 뭐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 그거 쉽지 않지만 머리를 쥐어짠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쥐어짜서 이 얘기 저 얘기 뭐라도 해보는데 그 과정이 없이 뭘 새로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 그냥 생각하지 않고 바로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어떡하냐고. 근데 이게 우리가 내가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나중에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물어보는 것도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외주시키는 거네요. 네, 처음부터 그냥 물어보고. 주는 거죠. 그냥 네. 뭐. 그러면은 이걸 뭐 아무리 복잡한 과제도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뭘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인데 그거 계속되면 나중에는 생각을 하려도 이제 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모르는 거죠. 지금 김익성 님도 제가 드려보고 싶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실제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AI에게 주문을 하고 프롬프트를 쓰고 정답 딱 받고 그걸 그대로 쓰는 이런데 너무나도 익숙해지면 그러면 실제로 소아청소년 뇌 발달에도 영향이 있는 건지. 그렇죠. 저희가 이제 널리 알려진 연구가 이건 소아청소년 아니지만 MIT에서 한 이런 연구가 있어요. 챗GPT로 글을 쓴다. 그럼 챗GPT를 사용해서 글을 쓰는 것과 이제 그냥 보통 검색을 해서 쓰는 것 그리고 내가 머리를 써서 글을 쓰는 것 이렇게 비교하면 챗GPT를 써서 글을 쓰면 글 내용을 기억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뇌 활성화가 별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머리를 안 쓴 거죠. 그냥 뭐 카피 페이스트 한 거죠. 그러니까 뇌 활성화가 안 됐다는 뇌 거죠?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뇌파 연구였는데. 그리고 이게 내 글이라는 생각도 없고 내용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건 정말 내가 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대학생들 정도 대상으로 한 연구고요. 네. 근데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이게 요즘 같으면은 2살짜리도 막 아이패드 자기 거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보면 이 AI란 게 우리가 이제 직접 물어보고 하는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뭐 대형 언어 모델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많이 쓰는. 근데 그런 거 이제 다 스마트폰에 다 이제 이미 다 집어넣어 놓고 검색을 해도 이제 AI가 알아서 먼저 알려주는 게 있고 또 이제 검색창에 들어가지도 않고 처음부터 AI를 띄워놓고 모든 대화를 이제 모든 걸 AI로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는 건 우리가 정말 모든 단계를 다 건너뛰고 답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아 청소년의 경우를 얘기를 다시 하면 이제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이제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하나하나 하는 과정을 겪지 않고 바로바로 답이 나오고 바로바로 이제 결론이 나는 것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고 집중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AI 돌아가는 걸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약간 멍하게 좀 생각을 안 하면서 그냥 점점 네. 그렇게 되죠.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돌아가는 것에 내가 그냥 맞장구를 치고 있거나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이제 시각과 관련된 부분만 계속 이제 흥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걸 통제해야 되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계속 새로운 자극,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즐거움을 찾거나 스스로 하는 걸 안 하고 있으면 그럼에도 우리가 좀 즐거운 걸 계속 찾아가야 되면 거기서 나온 자극에서 계속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뭐 자극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이게 그 아주 어린 아이의 경우는 이렇게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미리 뇌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어른 뇌처럼 우리가 어린 아이의 뇌는 더 뇌 가소성이 우리가 전생에 있지만 어린 아이는 뇌 가소성이 더 많죠. 더 많이 뇌가 유연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쓰지 않고 그냥 답이 오는 그 안에 그 회로 안에 자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딴 걸 하지 않고. 그럼 이게 너무 일찍 굳어진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가소성이 떨어지는 거죠. 나중에 유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 손상이라는 게 가소성이 떨어지는 것, 통제 능력이 떨어지는 것. 이렇게 잡아먹힐 수가, 제가 아까 그 말씀이.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얘기해 주신 것들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막 가르쳤던 학생들을 보면 그땐 AI가 없었어도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외주시키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좀 보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좀 가만히 보면 이게 뭐 한두 번 내가 바쁠 때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짜깁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칠 순 있는데 그래도 학창 시절 때 뭔가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고 글도 써보고 뭔가 과제도 창의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하면서 조금 재미를 얻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답이 나오는 게 본질이 아니라 이런 걸 막 해가는 과정이 맞아요. 본질인데 그 본질을 빼고 답만 딱 나오면 그럼 사실 우리가 행복하지도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능이 뭔가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뭔가 우리 인지 기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는데 그거에 더 나아가서 뭔가 인생을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그 여지마저도 줄어드는 것 네. 같아요. 사실 근데 디지털화가 많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벌써 이제 IQ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AI를 본격적으로 쓴 건 3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더 3년?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럼. 그게 더 이걸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또 구별하기가 어려운 게 디지털 기기와 AI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게 디지털 기기엔 AI가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SNS랑도 구별하기가 어려운 게 SNS 돌아가는 알고리즘 이런 것도 다 AI가 일단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알고리즘도 얘기해 주시니까 그 안에 갇히는 것도 사실 또 클 것 같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갇힌다고 생각을 하면은 더 약간 걱정되긴 하네요. 그렇죠. 네. 저도 제일 걱정되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이거 교육용 프로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런 걸 또 많이 틀어주시잖아요. 뭐 AI, 디지털, 그러니까 딱 AI가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디지털 영상 같은 걸 틀어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부모님이랑 같이 책을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고요. 이런 걸 또 같이 본다 해도 디지털 것도 부모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보는 것과 혼자 앉아서 스마트폰이란 게 혼자 보기 딱 좋게 돼 있잖아요. 네.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사이좋게.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엄마가 반응도 제가 느낄 수 있고요. 그렇죠. 제 반응도 이렇게 보고. 네. 근데 우리가 뇌가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 뇌는 이게 뇌에다가 한 2살 이 정도 되면 일단 뇌가 크기 자체가 작아요. 네. 애기 머리를 생각해 일단 보세요. 얼굴이 작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네. 작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뇌가 일단 작고 아직 자라나지도 않은 뇌에다가 지식을 집어넣는다고 그게 학습은 아니죠.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하고 사회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게 이제 성장하는 거거든요. 뇌 자체가. 근데 거기다가 답을 준다는 게 무슨 지식을 준다는 게 이게 그건 성장하는 거나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그 아이들에게는 이게 부모님들이 기대하길 내용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냥 시각적인 정보일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냥 어질르고 그냥 상자 박스 하나 가지고 엄마랑 던지고 놀고 네. 그런 게 더 필요한 거예요, 어릴 때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 책에도 예시로 써놓은 건데 왜 오픈 AI의 샘 얼트만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이제 이게 다 뭐든지 최근에? 1, 2년 전 네, 1, 얘기죠. 2년 전 안에. 근데 이제 지금 아이가 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아이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아이가 있으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잖아요. 아이가 있으니까 AI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셨느냐. 그랬더니 이제 원래 굉장히 긍정적이니까 AI가 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샘 알트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기는 AI 자체에 대한 시각은 동일하다. 나는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내 아이는 흑장난을 하면서 자랐으면 좋겠다. AI랑 대화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흑장난이란 게 네. 영어 표현이 play with dir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딱 우리말로 흑장난을 하면서 좀 자랐- 더러워지더라도 네, 내 손을 그런 만져가면서. 얘기예요. 그래서 참 그것도 참 표현도 우리랑 다 비슷하게 하는구나.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네요. 근데 샘 알트만 참 좀 이렇게 배신감 드네요. 아니 스티브 잡스랑 똑같네요. 스티브 마찬가지죠. 잡스도 네. 똑같이 자기 자식들한테는 애플패드 안 사줄 거라고 근데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AI 인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AI 인재를 만드는 것과 애기들한테 이거 디지털 기기 그러니까 일찍 노출시키는 하는 건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저도 AI 인재 만들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적인 혁신이라던가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과 우리가 생각을 외주화하는 것과는 또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게 순서가 필요하니까요, 발달에는. 네. 그러네요. 성장과 발달에는 정답을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경험하고 뭐 시행착오라는 게 그게 시행착오도 아닌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잘못하는 것,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해보는 게. 그림 크레용으로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는 게 뭐가 맞겠어요. 다 맞죠. 네. 다 맞다. 네네. 해보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요. 네. 근데 제가 온화한 돌고래 파파님도 질문 주셨는데 AI를 멀리했다가 혹시 우리 아이가 좀 뒤처질까봐 디지털 문맹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부모님들이 또 계시잖아요. 네, 그게 네. 우리가 이 사회가 통째로 우리가 다 같이 약간 이렇게 그런 쪽으로 잘못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정말 AI 뭐 디지털 문맹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거를 앱으로 클릭해서 그림을 그린들 그걸로 노래를 만든들 그게 디지털 문맹이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죠. 이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 지금 젊은 세대는 걱정하지 않아도 너무 노출되는 게 문제지 네. 그런 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을 접하고 사람과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이런 게 더 필요한 거죠. 맞아요.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게 정서적, 사회적으로 외주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문제가 네. 심하더라고요. 네. 사회적 외주화도. 저도 보면 약간 제가 요즘 이런 추세가 네. 느껴진 게 저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가만히 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가만히. 젠지 스테어. 네, 가만히 젠지 쳐다보는 거예요. 스테어죠. 그냥 뭘 물어봤는데 수업 시간에도 그리고 거기서 질문했는데 그냥 가만히 무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서울대학교 학생이 또 그런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뭐 기분이 나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막 그래서 저 당황해서 그냥 제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거기서 계속 눈싸움을 하고 있을 수도 없고 제가. 근데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런 학생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지? 근데 이제 그 젠지 스테어 이제 우리가 무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답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맞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대답을 안 하고 무표정으로 쳐다보는 걸 이제 젠지 스테어라 그러죠. 근데 그런 게 많이 보이죠. 요새 세상에. 맞아요. 그 젠지 스테어도 사실 그 젠지들한테 물어보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걸 처리하느라고 그냥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왜 그 문자 익십. 읽고 안 보는. 네. 네, 문자는 익십이네요. 그렇죠. 대면 익십이네요. 그렇죠. 대면 그렇죠. 익십. 문자는 이제 네. 안 보고 좀 생각했다가 나중에 뭐 대답하고 싶으면 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얼굴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씹어야 되나? 대답을 해야 되나?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씹지?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교수님이 나한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그걸 씹어야 어떻게 되나?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어떻게 근데 이제 모면해야 되지? 이러는 근데 그걸 거예요. 굳이 저를 기분 나쁘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아니죠. 왜냐면 네. 교수라는 사람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점수를 주는 사람인데 굳이 그 사람을 기분 그렇죠. 나쁘게 하는 게 유리하지 않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생들 중에. 그거 말고도 콜포비아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것도 네. 그것도 비슷한 익십이랑 맥락. 비슷한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음. 조금 더 달라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보다 AI랑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벌써 그런 얘기들 많이 하나요? 많이 하죠. 많이들 하죠. 그리고 그게 뭐, 그 얘기하면, 엄마들, 맘카페요? 맘카페 이런 데 네. 가면 남편보다 챗GPT가 낫다. 이런 제목이 많이 나오죠. 그렇군요. 맘카페. 네. 그러니까 챗GPT는 항상 내 편인데 남편은 남의 편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AI가 정말 내 편일까? AI는 그냥 맞장구를 계속 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건 농담이죠, 사실. AI가 내 편이고 남편은 남의 편이다. 뭐 이건 농담이시지만 이제 약간 그렇게 AI랑 얘기하는 게 그냥 당신이 맞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편하고 좋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거죠. 기분이 좋아지면 자꾸 그걸 더 찾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 정서적 외주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피곤해서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AI랑 하기도 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들께 메일을 보낼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뭐 교수님들과의 어떤 관계나 처음 보는 사람이나 혹은 조금 권위적이신 분이나 그 살짝의 뉘앙스 있죠. 그 뉘앙스를 챗GPT한테 잡아달라고 하면 되게 잘 잡아줘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은 이렇게 하면 되구나 하고 참고를 하면 되는데 그냥 저도 나중에 그냥 그렇죠.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이메일 오는 거 보면 네. 사람이 안 쓰는 게 너무 뻔한 이메일들이 다 보이- 너무 그러니까 많이 와요. 다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사실 읽기 싫어지죠. 네. 읽기 싫어지죠. 그리고 영어로 오는 거는 더해요. 더 영어로 심해요? 오는 건 진짜 이게 극존칭으로 오나요? 아니요, 극존칭이 아니라 네. 장황해요. 장황하게 쓰고 요점이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아야 되고 요점 없이 그냥 장황하고 그리고 사실 보면 우리가 말투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쵸. 말투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써도 다 그냥 쓴 사람 이름을 바꿔도 다 똑같은 이메일. 그리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오거든요. I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그런 표현이 미국에서 잘 안 쓰는 이게 맨날 왜 갑자기 모든 이메일이 I hope this email finds you 이렇게 오기 시작해서 아니 이게 뭐지? 저는 그래서 그게 그런 표현은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전혀 쓰지 않던 표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고어를 AI가 살렸네요. 저도 고어를 살린 건가. 근데 그게 자꾸 그런 말을 쓰면 그 정보가 많아지다 보면 점점점 그런 표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드디어 깨달았어요. 어저께 제가 네. 어떤 교수님이랑 이제 좀 미팅을 하다가 제가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약간 얼굴색이 달라지더니 네. 그 교수님은 학부랑 대학이랑 그러니까 다 그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나오신 분인 거예요. 자기는 늘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진짜요? 그러니까 영국의 약간 클래식한 옛날 표현들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영국 표현인가 봐요. 영어였어요. 그런가 봐요. 근데 저는 이게 근데 미국인들 사이에서 미국에서 보내나 한국에서 보내는 애나 다 그렇게 써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그 한국 영어를 오히려 잘하던 사람들이라면 모르겠는데 익숙하지 않은 어떤 외국인들이 정중하게 이메일 뉘앙스 고쳐줘 이렇게 했다가 영국식 영어가 나왔던 근데 그게 거네요. 영국식 영어라고 하기도 네. 그 선생님이라고 아니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맞는 게 있는 거니까요. 케임브리지에서만 그러나 네. 저는 영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 영국 사람이 이메일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이게 저는 네 이게 누가 쓴 건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투로 네. 쓰면은 이게 내 글인지 누구 글인지 사람 이름을 바꿔도 똑같고 그런 게 되게 우리가 개인적인
내가 쓰는 글, 내가 쓴 음. 인사를 하지를 않는 거죠. 이제 점점점 더. 음. 다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조금 슬퍼요. 그리고 이렇게 가끔 진짜 이메일도 저 대학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항상 그 첫말과 끝말이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이제 네, 교수님 잘 지내고 계셨나요? 뭐 무더운 여름 건강하신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그런 그런 거다 것도- 생각하고 그냥 맞아요. 본론만 얘기하죠. 그쵸, 예. 그쵸. 근데 이제 막 그런 것들을 막 고민해야 될 때 어려우니까 그때 챗GPT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차라리 없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이제 저 미국 교수님들 저랑 이제 친한 교수님, 여기도 가끔 나오시는 리사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는데 정말 말 조금 몇 개 틀리더라도 자기가 쓰는 글이라 읽고 싶지 챗GPT가 써놓은 글은 그렇게 이메일 오면 읽고 싶지도 않다. 왜냐하면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어디서 클릭해서 나온 글인데 그걸 그럼 저도 클릭해서 대답을 AI 시켜서 대답을 해야지 왜 나는 그럼 내가 읽고 대답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뭐 그냥 AI가 보내고 AI가 대답하고 네. 그럼 우리는 AI가 수정해주고.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사실 편리하긴 한데 이게 편리함에 갇혀버리면 어느 순간 약간 내 사회성도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각각의 사회에서의 관계에서의 그 분위기, 태도, 내가 가져야 될 태도, 그런 뉘앙스 이런 것들을 사실 소통을 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배워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못하게 된다고 생각을 네. 하면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 데이팅 앱들 많이 쓰시거든요. 데이트할 때 이렇게 거기서 만나서 이제 대화를 좀 해보고 괜찮으면 만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데이팅 앱에도 이제 AI가 들어가서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메시지 코칭을 해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플러팅을 코칭을 해주는 거죠. 플러팅도 이제는 네. AI가 가르쳐줘야 이제 한다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주화가 편하긴 편한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회성의 문제도 있고 결국은 그게 내가 덜 행복한 길이니까 네, 갇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우리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저 이제 예전에 대학원 학생 이제 졸업한 지 몇 년 돼서 지금 결혼을 해서 결혼식을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요새 결혼식은 주례를 많이 안 하시고 이제 서로 이제 결혼 서약문 같은 게 자기가 써서 낭독하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이나 누가 축사를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이 서약서를 쓰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AI한테 물어보고 싶은 충동을 막 억누르고 내가 직접 썼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내가 쓴 다음에 문법만 AI한테 고치라고 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처음부터 AI 시키지 않았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이 친구도 그냥 AI 시키면은 편하게 그쵸? 결혼 서약문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듯하게 그쵸. 근데 그건 정말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일까? 조금 어눌하고 듣기에 조금 투박해도 그래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신부는 듣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오히려 AI가 등장하면서부터 어떤 결과물에 요구되는 퀄리티도 훨씬 높아진 것 같고요. 나 스스로도 검열도 조금 더 세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내가 이 정도로 작업물을 낼 걸 한 번 더 돌리고 뭐 맞춤법 아니어도 더 다른 기획, 더 다른 아이디어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계속 뭔가 하려고 하긴 하네요. 그건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이렇게 여러 번 하면서 물어보고요. 보통 처음부터 그냥 똑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다 그냥 처음에 물어본 다음에 그냥 넣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보면 다 그렇게 오고 써 있는 글이 그렇게 써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 이름을 바꿔도 이 사람 이름이 이게 누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소원이라고 써 있던 최희선이라고 써 있던 내용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글들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성인이면 그래도 예전에 좀 대면했던 것들 가지고 사회성이 유지될 수도 있고 하다가 본인이 이건 아닌 것 같다 할 수도 있는데 결혼 성혼 선언문 써셨던 것처럼.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처음부터 뭔가 예전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푼다던가 친구랑 얘기를 해서 풀었다면
AI한테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뭘 권유를 하시잖아요. 이런 게 음. 좋겠다. 이렇게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다 가서 AI한테 확인해 보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맞냐? 아, 진짜요? 그럼요. 아, 그렇게 쓴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엄마 아빠가 어. 또 정말 사랑과 뭐 이런 걸 담아서 내가 이렇게 권유를 하고 그래도 아이는 일단 그거보다 AI를 더 믿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보다. 네. 그거는 좀 많이 슬픈데요. 슬프죠. 슬퍼요. 그만큼 AI가 지금 아이들에게 다가와 있다는 거기도 그럼요. 하겠고요. 또 네. 익숙하게 쓰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네. 이제 동료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책을 내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이제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그 중학생 아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엄마, 저는 바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과제도 뭐 과학 과제든 뭐든 이걸 다 AI를 써서 이제 과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근데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점점 더 내가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 게 많아지는 거죠. 이만큼 여기서 가져다 쓰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대로 가져다 쓰면 이거는 표절이니까 네.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라든지 좀 고쳐서. 패러프레이즈하고 맞아요. 네, 그렇게 그런 했는데 노력이라도 했죠. 얘들도 다 고쳐오라 그런다면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서도 그 아들이 엄마한테 내가 바보가 돼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저 어떻게 해야 네. 돼요? 그 아들은 그 엄마랑 굉장히 친한 아들이었어요. 엄마도 뭐 교육에 엄청 관심이 많고. 네. 그 어머님도 그 말 듣고 참 이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지금 학교에서 다 쓰고 있는 AI를 못 쓰게 하면 네, 또 네. 그것도 아이에게 부담이고. 네. 이제 그 동료 교수님은 제가 책 제목 말하자마자 네. 바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일지 벌써 이제 짐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현존하고 있는 AI와 관련된 문제라는 건데요. 네. 그 마음도 부자님 질문이 눈에 보여가지고 네. 획장난하며 자란 아이와 AI 상호작용 위주로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삶의 만족도나 정서적 안정감에서도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하고 질문하셨어요. 네. 벌써 이제 예상을 하고 질문을 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저희 항상 실험 결과를 중심으로 데이터 중심 대답을 하는데 네. 그 아이들이 아직 어른이 안 되긴 안 됐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서적으로 벌써 이게 요즘 아이들이 그 정서적인 문제가 더 많아진 거는 아시죠? 우울증도 조금 네. 들고 있고요. 소아정신과에 들어가려면 지금 막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이제 얘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왜 이럴까? 그러니까 모든 게 더 풍족하고, 근데 다들 이렇게 자녀들에게 잘해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학습 저해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정신건강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또 책의 말미에 또 써주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이게 굉장히 우울증도 많아지고 불안증 많아졌다. 이런 연구가 벌써 지난 15년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이게 증폭시킨다는 게 지금 현재 가는 방향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소송도 그렇죠. 있었던 것 네. 같은데요. 네. 지금 메타랑 유튜브, 특히 메타죠. 메타에 지금 이거는 그 알고리즘이 중독성이 있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SNS를 디자인 자체를 중독성 있게 알면서 만들었다. 청소년들이 특히나 그 알고리즘에 취약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건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뭐 수백억, 뭐 엄청난 수천억, 엄청난 지금 벌금을 물게 됐었고 그런 이제 소송이 지금 줄을 이어 있습니다. 아직도 좀 엄청난 소송이 걸려 있고 그 소송들이 다 연결이 되면 메타가 회사가 남아날 수가 없을 만한 정도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좋은 고객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들을 잡아놓는 마케팅 정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이고 또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해야 하니까 그런 점들도 진짜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어요. 이런 빅텍에서는 아니 이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증, 우울증을 일으킨다는 증거 없지 않느냐. 그냥 그게 무슨 인과관계는 아니고 그냥 뭐 상관관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인과관계라고 지금 증명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우울증이나 이런 게 늘어가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이제 회사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생각을 해야 하는 이런 회사에서 그걸 계속해서 유지해 왔다는 것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국내는 사실 저희는 아직 아무런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이고요. 네. 실제로 뭐 북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SNS를 16살 네. 아래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가 되게 많고요. 네. 그리고 또 AI도 이제 그 AI에 대해서는 또 따로 아주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쓰지 말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쓸 때는 어느 정도 뭐만 쓰게 이런 식으로 다 그 규정이 있나요? 규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중국의 경우도 중국은 또 중국도 그런 규정이 있어요? 네, 중국도 막 AI 경쟁에서 지금 뭐 네. 미국을 이기려고 뭐 난리 나라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 AI 인재는 AI 인재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가면 인재고 뭐고 간에 그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외주화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쓸 수 없고 뭐 중학교에서는 이런 데는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그 이제 문해력 그 AI 문해력 그 교육은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두 가지 트랙으로 다 같이 나간다고 해요. 네. 그 규정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도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이게 기술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또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그런 자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런 걸로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통적으로 기술에 굉장히 친화적이죠. 그래서 AI에 대해서도 뭐 이런 신문 기사 예전에 외국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AI와 사랑에 빠진 나라 한국. 정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걱정들 별로 안 하시고요. 그쵸, 맞아요. 그냥 대화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을 네. 하실 수도 뭐 있고. 남들 다 쓰는 건데 뭐 이렇게 하고, 다 쓰는 건데 뭐 이거 어차피 그걸 막아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 많이 하셔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심리학자 눈에는 이게 아이들 지능에도 안 좋고 정서에도 좋지 않고 네. 나중에 정신건강까지도 걱정이 된다라는 네. 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벌써 보이고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건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햇살 오후님이 네네. 학교 수업에서 AI 없이 수행하는 과제를 의도적으로 부여하는 교육도 대안이 될까요? 네, 하시네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집에서 이거 글 써오라는 숙제 이제 안 내줘요. 내나 마나다. 전 그래서 아예 그냥 수업 시간에 그 자리에서 앉아서 토론해서 네. 그 자리에서 발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안들을 다 찾고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예전에는 당연히 과제를 자기가 논문 뭐 이걸 읽고 리뷰하고 이렇게 써오라고 시켰지만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아예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시험도 이제 테이크홈 시험 안 보고 이제 많은 경우 이제 테이크홈 시험 이제 정말 안 합니다. 테이크홈 시험 안 보고 그 자리에 와서 연필로 써라. 손으로 써라. 네. 네. 그렇게 테스트를 해야 된다면 준비를 또 다르게 하니까. 네, 네. 우리가 저희가 대학에 있고 아니면은 중고등학교도 이제 선생님 교육계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의 의무는 교육을 시키고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이게 정답을 가져오는 게 저희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답을 가져온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뭐 특별히 의미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학습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 하루도 그렇고 그냥 그 과정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과정이 즐거워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쏙 빼고 편리함만 남겨버리면 진짜 좀 삭막해지고 네. 그러긴 하네요. 뭐 일기 같은 거 좀 쓰시고 그러지 않아요? 네, 일기 쓰시죠? 뭐 맞아요. 즐겁잖아요. 그런 거. 내가 쓰는 거. 내가 쓰면 쓰는 게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그 쓰는 과정이 또 뇌를 또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쓰는 글을 쓰면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글을 쓴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 있거든요. 읽는 것도 큰 장점이 있고요. 요즘에는 책도 안 읽고 AI한테 써머리 시켜서 막 그것만 읽잖아요. 맞아요. 제 동생도 그래요. 네. 제가 뭐 이렇게 기사 이렇게 보내면 요점 정리해서 알려줘. 딱 이러거든요. 네. 챗GPT 돌려줘 이렇게. 네.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여행 간다님이 핵심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 네. 그럼요. 이게 지루함이랑도 굉장히 가깝게 연결돼 있는 연결돼 있고요. 그런 연구가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루하게 가만히 있으면 뇌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시죠? 우리가 지루하게 가만히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있습니다. 그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뭐 랜덤하게 이것저것 여기저기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일관되게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창의력과도 관련이 있고 그 부분이 자아 성찰과도 관련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루하지 않고 끊임없이 뭐 인풋을 이걸 계속해서 네.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면 그 지루함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인생에 없고 지루함을 견디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루함 관련해서 이런 연구도 하나 있었어요. 제가 자주 하는 이제 예시로 드는 연구인데 이거 정말 재밌는 연구예요. 이제 심리학자들이 한 건데 이게 지금 하버드랑 버지니아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한 거예요. 이제 실험이 이거예요. 딱 와서 실험실 와서 책상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15분 동안 네. 그냥 생각을 해라. 15분 동안. 15분 동안. 네, 그냥 생각을 하시라. 근데 그걸 사람들이 너무 못하는 거예요. 15분을. 근데 이 실험을 재밌게 하려고 여기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요. 여기 버튼이 하나 있는데 심심하고 그러면 버튼을 눌러도 돼요.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이죠. 뭐 엄청나게 센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별로 즐겁지 않은 그런 전기 충격을 이제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나에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눌러도 되는데 그냥 앉아서 15분 동안 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누른 쪽이 유의미하게 높았겠죠? 네, 남성들의 경우는 한 60-70%? 아, 이게 성별 차이도 있었어요? 여성들의 경우는 한 그래도 한 30%? 그러니까 제가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남성들은 엄청나게 많고요. 네, 한 번이라도 누른 비율이 높았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심지어 네. 어떤 분의 경우는 이제 이게 너무 신기해서 거기에 이제 써 있는 거예요. 논문이에요. 아, 네네. 15분 동안 190번을 누른 분이 있었어요. 190번을요? 네. 190번을 15분 동안 네. 스스로에게 전기 충격을 주신 네.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느니. 네. 몇 초에 한 번씩 누르는 거죠. 그냥 몇 초를 못 버티는 거예요. 거의 그건데요. 그 도파민 나오는 쥐가 지렛대 누르는. 그렇죠. 딱 그거예요. 그거네요. 지금 이게 우리가 저기 돌아가는 지금 세상이, 이 디지털 내 세상이 거의 그 쥐 지렛대네요. 네네 도파민 리월드를 보상을 받으려고 막 끊임없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뭘 누르거나. 근데 그 쥐 실험에서는 결국은 쥐가 이거 중독돼가지고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어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파산이네요. 정말. 그렇죠. 파산 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을. 지루함을 견디는 네. 능력이 너무 중요하죠. 이것도 우리가 하면 늘어요. 요새 뭐 멍 때리기 대회,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아, 이게 멍 때리기 대회 나온 지는 한 7년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다. 내가 정말 계속 앉아서 뭐 쇼츠 보고 이러고 있다가 아니다. 내가 뭔가 좀 오늘은 좀 멍 때려야겠다. 네, 네. 가끔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해보자. 가만히 앉아서. 그리고 또 그냥 혼자 멍 때리면 쉽지 않으니까 아예 대회에 나가자.
대회 나가서. 판을 누가 깔아주니까 그렇죠. 멍 때리는 판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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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또 그 온화한 돌고래 파파님이 주말에 잠시 비슷한 얘기예요. 자연 야외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평일 내내 노출되는 AI의 악영향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게 충분히 자, 말씀하시면서도 충분하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쓰신 것 같아요. 네. 악영향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인가. 뭘 물면 안 하는 것보다 좋겠죠. 그렇죠, 자, 그렇죠. 네. 안 하는 자꾸 것보다. 하면 우리가 이걸 야외로 나가서 할 수 음. 있으면 좋죠. 맞아. 그러니까 단위를 평일과 주말로 하면 너무 길잖아요. 평일이 지루한 게 아니죠. 뭔가 괴로운 거죠. 너무 그 도파민에 갇혀서 그 평일을 좀 쪼개서 오늘 하루 한 번 내려놓기 핸드폰 AI 안 쓰기. 그렇죠. 우리 내가 오늘은 음. 없이 한번 살아보리라. 하루가 너무 길면 내가 1시간만 얘 없이 밖에 나갔다 오리라. 1시간 버티기 힘들어요. 15분도 못 버티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실험해서. 우리가 1시간 정도는 내가 이거 두고 바깥에 나가서 사색을 좀 해보리라. 너무 좋잖아요. 사색. 네. 근데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은 AI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네. 주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도 연습하면 늘어요, 뭐든지. 뭐 이제 연습을 하면 되고, 우리가 정말 이걸 도구로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그냥 15분 정도라도. 이제 우리가 1시간 버티기 쉽지 않으니까 15분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 15분. 딱 15분을 내가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먼저 이제 디자인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AI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스스로 정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운동할 때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먼저 해보자. 15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는 내가 자연을 한번 가보리라. 자연 갈 때는 스마트폰 두고 한번. 사실 두고 가면 또 이제 위기 상황에서 또 이제 뭐 맞아요. 이런 그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들여다보진 않고 좀 꺼놓고 자연을 사색하고 가끔 이제 위기가 있을지 이런 건 확인한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정말 간단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들도 아이들 학습 도와주실 때 바로 넣는 게 아니라 15분 동안 너가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AI 도움 받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 진짜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지능이 파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 네. 아이들은 15분 말고 좀 네. 더 웬만하면은 이거를 네, AI를 안 하고. 안 쓰고 해보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는지 좀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AI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지만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가끔씩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정말 어떻게 문제점이란 거를 인식을 하는 게 해결의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게 정말 문제가 있을까? 괜찮겠지. 설마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한번 인식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나 또 AI를 항상 쓰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나 이런 걸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보고 이게 이런 문제점이 연구들이 나와 있구나. 이게 정말이구나. 이런 걸 조금 확인해보고 인식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렇게 편리하고 다정한 AI에게 너무 익숙해졌다면 다시 한번 이 AI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한소원 교수님의 지능 파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